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두뇌 활용 프로젝트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 두뇌 과학자 이시영 박사와 함께 이 비밀을 풀어봅니다. 박사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정말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괜히 마음이 좀 살랑살랑 스산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이게 연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봄은 연애의 계절이잖아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이 봄이 되면은 특히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분명하니까 실제로 이 사계절의 변화와 우리 생체 리듬의 변화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모든 동물들이 굉장히 활력이 넘치고 막 이제 나들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짝도 차게 되고 네. 그렇게 이제 가슴이 설레고 아주 좋은 쾌적 호르몬도 이제 분비가 되고 일조량이 늘어나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네. 자, 몸과 마음이 다 살랑살랑 기분이 좋아지는 이 봄철에 만나는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랍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박사님,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오늘은 이제 정말 우리 사회에 좀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네. 최근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시오패스.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인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인지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게 사이코패스라면 아마 범죄인 걸 알면서도 저지르는 게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욕을 한마디 한다든가 아니면 화를 한 번 낼 정도의 그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요인으로 굉장히 쉽게 살인을 하지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인 소시오패스는 양심이 없는 것이 특징. 오늘날 전체 인구의 약 4%, 25명 중 1명일 정도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 인구의 1%쯤이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4%나 된다. 힘이 있는 사람이 강자고 강자가 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 소시오패스로서의 가능성이 이제 갑자기 늘어난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의 증가 원인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감성 교육법까지. 양심 없는 뇌를 가진 소시오패스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양심 없는 뇌 소시오패스.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도 이 소시오패스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신성록 씨가 소시오패스를 실감나게 연기를 해서 보는 내내 저는 소름이 많이 끼쳤습니다. 자, 이 소시오패스 정말 현실에도 존재를 하는 건가 궁금해요. 그게 인기가 있었다니 다행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때는 또 조폭 영화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자라서 조폭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기 있는 배우가 실감나게 연기를 잘하고 인기가 있으면은 자기도 저렇게 좀 나쁜 사람이 되었으면 싶은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니까 난 오히려 그 점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소시오패스라는 사람들의 정체를 우리가 잘 분석하고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김경일 교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말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현실 속에서 소시오패스가 존재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사례를 직접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가요? 현실이랑 그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이랑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 방송에서는 이제 주로 드라마에서 소시오패스들이 등장을 하는데 일부분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안 느끼는 것처럼 자기 합리화를 막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드라마에서
너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좀 이렇게 뭐, 미화를 뭐 그런 사건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금 뭐 교활한 걸 넘어서 막 영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극적인 요소들을 너무 많이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그 조폭 영화가 조금 이렇게 조폭을 청소년들이 되고 싶은 조폭이 되는 것처럼.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뭐 잘 모르는 이런 학생들이 뭔가 좀 약간 좀 나쁜 구석에 있는 친구를 갖다가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약간 띄워주는 그런 듯한 현상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매체에 등장하는 게 아무래도 좀 현실 사회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소설 작가들이나 이 드라마 이런 쪽으로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 시대를 좀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아직은 그렇게 표면화되어 있지 않고 물밑에 있는데도 이걸 이제 끄집어내는 그런 아주 독특한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소시오패스가 문제가 된다는 것도 어쩌면 우리 시대가 너무 목표 지향적이거든요. 그렇게 출세와 성공,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해야 된다. 그런 아마 시대적인 배경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아마 이런 소시오패스 영화가 더 인기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박사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굉장히 강압적이고 하지만 목적지향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소시오패스가 좀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점점점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 가까운 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소시오패스가 다른 시대보다 좀 더 많이 눈에 띄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 모두가 우리로 하여금 소시오패스를 좀 더 많이 만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소시오패스의 정의를 좀 듣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소시오패스 정의를 좀 해주시죠. 미국 정신의학회 정의에 의하면은 어쨌든 성인이 반복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인 이런 감정의 폭발을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조건으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사님께서 소시오패스의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분명히 말은 다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다른 종류인 건가요? 이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랑 분명히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학자들도 그렇고 저희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연구를 해보면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강해서 뇌 자체도 굉장히 좀 다르고 감정 느끼는 곳이 굉장히 약한 그런 측면이 강한 곳이 이제 사이코패스라서 남의 고통을 실제로 잘 못 느끼죠. 그래서 연민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소시오패스들은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고통을 느끼면 아프겠구나. 그 다음에 연민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절을 너무 교묘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자기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혹은 부합된다면 남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도 느끼면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인지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게 사이코패스라면 아마 범죄인 걸 알면서도 저지르는 게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보면은 이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충동적이니까 실제로 이 편도체가 과열 상태에 있습니다. 편도체가 과열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흥분하고 폭력적으로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노르아드레날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으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차이가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사례를 한번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해서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갑니다. 희대의 연쇄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최근 연쇄살인마를 다룬 영화들이 연일 개봉되면서 영화 속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 인지, 감정 조절 등의 능력과 기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본인이 저지르는 것이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분명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우리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는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화 추격자 속 배우 하정우가 맡은 연쇄살인범 역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죠. 수많은 여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시체를 처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성불구자라는 컴플렉스는 삐뚤어진 그의 정신세계를 더욱 난폭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정에 무디고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며 평생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캐릭터죠. 죄책감을 모르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노인과 부녀자 등 20명을 살해하고 시신 11구를 토막 내 안매장했는데요. 검거된 뒤에도 경찰에 잡히지 않았으면 100명까지 살해할 생각이었다고 말해 모두를 경악해 했었죠. 유영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잡힌 이후에 경찰에서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봤더니 40점 만점에 34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굉장히 감정적인 냉혈한 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그런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우이엔춘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로 수원 살인 사건을 일으킨 잔혹한 살인마 오원춘이 있는데요. 그는 한국인 여성을 집으로 납치하여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두 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을 피해 여성은 용케 112에 신고를 했지만 이토록 잔인한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람을 단순히 유인을 해서 살해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살점들을 토막을 내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면으로 볼 때 좀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소시오패스 사례가 많은데요. 지난해 용인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엽기 살인 사건. 피의자 신고는 겨우 19살이었는데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긴급 체포됐었죠. 신고는 범행 후 자신의 SNS에 범행에 대해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SNS에 자신의 신경을 올린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정당화나 합리화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신부는 초범이고 19밖에 안 되는 미성년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중생 살인 사건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김길태도 대표적인 소시오패스 사례인데요. 13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후 무참히 살해하고 물탱크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김길태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입양됐으며 학창 시절부터 소년원을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폭력, 성폭행 등을 일삼는 등 점점 더 잔인하고 대담한 범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소시오패스는 성장 과정에서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성격 장애가 일어난 그런 경우에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하고요. 태어나면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서 오히려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측면이 보다 더 강조가 되면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기질이 강하다라고 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보다 어린 나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같이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건을 보니까요,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요, 교수님, 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실제 사건들 또 다른 게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엄청난 분노나 아니면 엄청난 방어적인 행동을 할 때 보통 살인을 하죠. 그런데 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가 짜증이 났다든가 뭐 이런 걸로 살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욕을 한마디 한다든가 아니면 뭐 화를 한번 낼 정도의 그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요인으로 굉장히 쉽게 살인을 하지요. 그래서 일선 수사관들도 이게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왜 범행의 동기가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해서 실제로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용의자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 이게 이제 시대가 선생님 이게 워낙 이제 대량 사회고 매스 소사이티가 되니까 이 그전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고 그런데 이게 규모가 자꾸 커지잖아요. 요즘 그 은행의 그 사기꾼들도 보면은 그냥 뭐 몇 억이 아니에요. 뭐 몇 천억, 뭐 조 단위로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그 피해자만 하더라도 뭐 수십만 명이 그 녀석 검찰에 불려갈 때는 사람들 몰려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보면 정말 그렇게 뉘우치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뭐 재수가 없어 걸렸다. 뭐 저놈도 하고 저놈도 했는데 뭐 나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확실히 이제 내가 보기도 그 피해가 워낙 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그렇게도 하지만 뭔가 우리 사회가 그런 인간들을 자꾸 양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그런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뭐 세상은 정글이다. 강자만이 살아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힘 앞에 모든 가치관들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힘이 없는 거는 약자가 아니라 이제 무능한 거를 넘어서 이제 그것 자체가 악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이 강자고 강자가 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순간 이 소시오패스로서의 가능성이 이제 갑자기 늘어난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그럼 좀 이 소시오패스류의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수님? 제일 중요한 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약자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쉽게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요, 자기보다 좀 더 힘 있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경제인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 기억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그런 봉사자들로 기억에 남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자기 종교 집단에 돌아가서는 악마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하거든요. 그런 저는 사회 봉사 사업은 또 얼마나 많이 한다고요. 실제로요. 예? 그리고 상도 받고 그래요.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무서워요.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그러나 이제 밤이 되면 뭐 전혀 또 엉뚱한 짓을 하는. 또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한테 대하시는 태도가 갑자기 악마적으로 돌변을 하죠. 너무너무 지나치게 하대를 하고 이런 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주위에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도 사실은 정도의 차이만 있는 약한 수준이지만 어쨌든 소시오패스의 기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아니, 하지만 우리가 그 당하는 약자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좀 피하고 조종당하지 않아야 될 텐데, 조종당하지 않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치자면 사람의 질병으로 치자면 이제 만성화돼서 이제 거의 되돌리기 힘든 상태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정밀하게 우리의 공감대를 자극을 하는 기법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리를 최대한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상당 부분 착각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라면은 그 소시오패스적인 측면을 이제 슬슬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정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직을 알아보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의 부정직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소시오패스들을 고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소시오패스들, 때로는 사이코패스들, 본성을 평상시에는 숨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언제 이 본성이 드러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뭐 그릇이나 아니면 뭐 드럼통이나 이런 데 이제 기름이 담겨져 있을 때 그 기름은 양이 많아도 그냥 평온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성냥불을 누가 하나 거기다 싹 넣으면 이제 엄청나게 타오르는 거죠. 이제 이런 건 촉발 요인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촉발 요인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돌변하게 되는 거죠. 촉발 요인이 그런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좀 사소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뭐 짜증이 난다든가, 뭐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단순히 기분 나빠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해 보이는 요인들이 심지어는 촉발 요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소시오패스는 결국은 욕망이죠. 내가 뭘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사람이 돌변하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욕망이 별로 드러나질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소시오패스들도 뭐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은데, 이제 소위 이익이라든가, 그렇죠?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돌변을 하게 되죠. 사실상 이야기를 듣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현실 속에서 나는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에 정말 소시오패스가 존재를 하는지 궁금하고 또 두려우실 겁니다. 이렇게 두려운 소시오패스, 현실 속에 얼마나 존재하는지, 현실 속 소시오패스가 어느 정도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꾸며봤거든요. 동영상 보시고요. 계속해서 소시오패스의 비밀을 풀어나갑니다. 미국 보건후생부에 따르면 오늘날 전체 인구의 약 4%, 25명 중 1명이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일상 속 곳곳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체 인구의 한 4%, 25명 중 1명꼴이 소시오패스라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고요. 정말이요? 좀 몰랐어요. 저희 학교에도 욕하는 것도 있고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후천적인 인격장애 소시오패스. 실제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18세 이상 성인 중 16%는 최근 1년 동안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비율은 10명 중 3명꼴로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데요. 또 경찰대 부속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살인사건 중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비중은 2002년 3%에서 2012년에는 4.6%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성격장애는 세계적으로 흔한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도 주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성격 장애가 일어나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격 장애는 정상 성격의 연속선상에 있는 이상 성격에서부터 흉악 범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범죄자까지 그 심각성이 광범위합니다. 이 밖에 감정 변화가 극단적이고 자기 학대적인 사람, 은둔형 외톨이, 남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 상대에게 지나치게 무책임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도 성격 장애가 있는 경우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성격 장애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소시오패스적인 상담을 했던 환자분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분들은 대단히 머리가 주도 면밀하고 부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그 피해를 끼쳐도 그 사람들 전혀 양심에 그 가책이 없는. 만약 주변에서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격 장애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대단히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서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서로 이제 친밀감을 형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이제 전문 이제 상담 의료기관을 의뢰하게 돼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격 장애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상담 과정 중 심리 검사 테스트에서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 정신과에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성격 장애 환자분들의 치료 기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치게 됩니다. 일주일에 1회나 2회 정도로요. 그래서 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사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이 건강해지시고요. 일상적인 생활, 직장 생활을 한다든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25명 중에 1명, 이 인구의 4% 정도가 이 어떤 범죄의 잠재적인 인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25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만난 25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데 하루에 만나는 25명 모두가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네, 네. 사실은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같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경쟁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렇게 범위를 좁히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직장인들이요, 악마 같은 직장 상사와 정말 음모가 가득 찬 네. 부하 직원들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상당 부분 소시오패스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부조리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상당 부분 소시오패스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사실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그런데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그걸 합리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발달됐다는 거죠. 수백만 명을 죽이고도 독일 민족의 기상을 위해서라고 하는 히틀러.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덮을 만한 더 좋은 가치관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에 더 충격을 받고 그런 걸 더 미워하지 않습니까? 소시오패스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네. 욕망을 갖고 있고 욕심을 부리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걸 통해서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들이 소시오패스인 거고요. 좀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요. 근데 이 소시오패스가 후천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을 좀 알고 싶어요. 굳이 이제 지금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역사라든가 이제 문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을 이제 예전 학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는 착하고 그 다음에 약해 보이지만 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자손을 번창시키더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저까지 포함해서 박사님도 그러시고 엄지 아나운서께서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강한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자손을 낳고 또 우리도 자손을 낳겠죠. 그러니까 강한 자는 오히려 강한 자한테 죽임을 받아요. 그런데 약자들은 오히려 그런 엄청난 경쟁에서 오히려 피해가면서 평범하게 살 수 있거든요. 여기에 핵심이 있죠. 우리가 착각한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자꾸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가르침을 너무 강하게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강한 거구나. 누르지 못하면 내가 이제 존재할 가치가 없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무엇을 기르냐면 정직함을 희생시킵니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 정직함을 희생시키는데
이 부정직하다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부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성인이 돼서 가장 먼저 사회로부터 제거되는 사람들은 능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믿고 사실은 아나무인 혹은 부정직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일 우리의 관계로부터 끊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 부분 소시오패스가 될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경각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심을 느낄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는 이 공감 감성 교육 방법을 좀 찾아봤거든요. 영상으로 만나보고요. 그 공감 감성 교육 또 이야기 나눠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똑똑한 아이는 많아졌지만 바른 인성을 갖춘 아이는 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어린 시절부터 정서 부족으로 성장한 채 성인이 되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들 중 몇몇은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는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 바로 공감 능력과 도덕성의 결여로 나타난 사회 문제라고 하는데요. 도덕성이나 이제 공감성 같은 경우는 한 4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은 기본적인 공감하고 그거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것을 또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하는 것을 부모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사회에서 남을 배려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감을 하게 되니까 폭력적이거나 또 혹은 사회에 아주 잔인한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소가 될 수 있고요. 또 자아감을 갖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게다가 학교 폭력에 가담했던 청소년의 성인 범죄 가담률이 일반 학생의 4배나 된다고 합니다. 2012년 부패 인식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45위를 기록했습니다. 부패 인식지수가 낮을수록 도덕과 정의 수준이 낮다는 의미인데요. 도덕성이란 말 그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회적 규범과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남을 배려하며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능력 모두 도덕성에 포함되는데요. 이 도덕성이 떨어진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관계하는 이런 유대감 이런 것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관계가 없으면 부정적인 성향이 되고 소극적인 성향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위기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감정을 분노를 폭발을 한다든지 남 생각하지 오고 어떤 잔인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로 벌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도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덕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화책이나 영화, 연극 등을 보고 함께 그 교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규범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행동의 훈련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을 솔선수범하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나 공중도덕, 예의 범절 등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교통신호, 차례 지키기, 시간 약속, 양보 등 기초 생활 습관이나 규칙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안에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도덕성을 교육할 때는 일관된 육아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도덕이나 질서, 예의, 사회 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가 어느 순간 허용하게 되면 아이는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간의 육아 원칙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한 일을 한다든지 남을 공감하거나 도덕적인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부모님들이 과도하게 칭찬을 하고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선물을 준다든지 물질적인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 보상 때문에
그런 도덕적이거나 공감을 하는 행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보상을 해주기보다는 아이가 했을 때 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스킨십 같이 예를 들어서 등을 만져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참 좋은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공감 능력과 도덕성은 습관처럼 몸에 배도록 가르쳐야 하는데요. 공부와 마찬가지로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공감하기를 해보도록 안내하고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형제 자매 또는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레 공감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며 만 4세가 되면 성인과 동일한 공감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 키운 공감 능력이 평생을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호작용,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아이와 엄마의 제일 첫 관계가 결국은 그게 그 공감이나 혹은 도덕성이나 사회성 혹은 뭐 유대감 이런 걸로 넘어가는 것. 또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가 굳건해져서 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비로소 엄마가 아닌 다른 어른 혹은 아빠 그리고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관계를 열게 되고 그것이 또 좋은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소시오패스 양성을 방지할 수 있는 이 감성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소시오패스 후천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실제로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에 비해서 조금 더 후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정도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롭고 그다음에 기다릴 줄 알고 그다음에 이제 남의 욕망이라든가 아니면 남의 어떤 그 요구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로 들어가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호르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적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시영 박사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특정한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그런 세포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활동을 조금 더 촉진시켜주는 요법들을 취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뇌과학적으로 양심 있는 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정신 분석에서는 이게 초자아다, 슈퍼이고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대체로 3살 이전에까지 형성이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것이 뭘 알겠나 싶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뇌과학적으로도 보면은 이 감정을 조절하는 이 변연계라는 소위 동물뇌라는 것이 밑에 있고 그 위에는 아주 인간의 지성,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위에 있죠. 근데 그것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화 전두 피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요한 연결 통로가 안 되면은 이 원시적인 감정이 폭발해 올 때 이걸 누르는 지성적인 힘이 약해져 버립니다. 이성적인 힘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그 연결 통로가 3살 이전에 형성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자랄 때 보면은요. 이제 바닥바닥 걸어서 정원에 가요. 정원에 가서 꽃을 꺾으려 그러면 처음에는 엄마가 안 돼. 그러지만 엄마가 맨날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자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면은 엄마 대신입니다. 그리고 밭에 가서 꽃을 꺾다가 말고 아이가 혼자서 안 돼, 안 돼. 그러고 물러나와요. 그거 안 돼, 안 돼 하는 것이 엄마의 소리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한 번도 안 돼라는 말을 안 가르쳤다면 이 아이가 꽃을 그냥 꺾어버리죠. 그렇게 사람을 때리는 거와 똑같은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은 이런 소위 초자가 양심으로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없이도 자동적으로 안 돼 그러고 꽃을 안 꺾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엄마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아이를 안 때리고 남은 걸 안 가져오고 이제 이런 아이가 되는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는요, 계속 겁이 났습니다. 이거 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너무 많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쭉 맞춰보니까 분명히 해답은 존재하는 거고 그 해답이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안도가 됩니다. 다행입니다. 오늘은 정말 김 교수 나와가지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잘해 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이 나라의 희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시오패스가 이슈였는데요. 좋은 말씀 해주신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입니다. 오늘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이 소시오패스를 막을 수 있는 양심을 기르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세로토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뭐 정말 열쇠와 키가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감정이입이나 공감이나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그럴 때 가장 우리 뇌에 중요한 게 뭐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세로토닌은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소시오패스는 특히 사이코패스는 세로토닌 결핍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조절이 안 됩니다. 세로토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조절 호르몬입니다. 내가 남의 걸 갖고 싶다든가 남의 사기를 치고 싶다든가 목전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체면도 없이 정말 예절도 없이 덜썩 집어간다든가 뭐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자기 조절이 안 되느냐? 이것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자기 조절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 있어야지 항상 긍정적인 감정이 우러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즐겁게 지내면은 절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그렇게 격하고 급하고 거칠고 이런 마음을 조절해 주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대한민국이요? 세로토닌 하라. 자, 박사님 말대로 세로토닌에서 이 희망의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여러분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면 어떤 영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쏟아지는 햇살과 푸른 바다, 이 푸른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핑족들과 유유자적하게 햇살을 즐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롭고 행복한 도시에 거친 폭동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 현장은 바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명문사학 스탠포드 대학교입니다. 때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 죄 없는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연이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무려 6일 동안 감옥에 갇혔고 간수들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죄도 없는 죄수들은 점점 위축됐고 죄 없는 죄수들에게 간수들은 점점 포악해졌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스탠포드 대학 짐바르도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당시 이 학교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가 학생들을 데리고 실제 감옥 상황을 구현한 심리 실험이었습니다. 짐바르도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실제 감옥에서 흔히 일어나는 간수들의 폭력적인 행동들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처음 시작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실험은 경찰로 분한 학생들이 죄수 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체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실제 상황처럼 느껴지기 위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정말로 이 상황이 실제라고 느꼈습니다. 자, 실제 감옥을 그대로 구현한 스탠포드 대학교 지하 감옥.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실험이 시작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스탠포드 감옥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간수 복장을 한 학생들이 죄수역의 학생들을 제압합니다. 어느새 폭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에게 여자 옷을 입게 하는가 하면 속옷을 못 입게 하는 등 죄수 역할의 학생들을 조롱하기에 거리낌이 없었는데요. 이에 죄수들의 반발이 일어났고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2주를 계획했던 이 실험은 6일 만에 마무리되었는데요. 현실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구축한 이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바로 인간은 타고난 본성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부여받은 사회적 역할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대학생들을 포악한 간수로 만든 것은 죄수와 간수라는 이름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역할인 것이죠. 인간은 타고난 성격 외에도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위치나 지위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과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아주 착한 사람이 위치에 따라서 아주 악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뇌과학 마무리따였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오늘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간 가지고 있던 이 소시오패스의 궁금점도 확 풀렸고요. 또 여러 가지 교훈도 담아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그럼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시간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나요? 그래서 세로토닌 이야기를 좀 더 중심적으로 맞았다 하고, 그러나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제일 문제가 이 우울증 사에 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함께 세로토닌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우울증 현대사회의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 우울한 뇌, 우울증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니까 저는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다음 주에도 놀라운 뇌 이야기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